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아서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죠. 우원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10일에 다시 광주로 내려가서 피해자들에게 재차 사과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진정한 사과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성원입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광주를 찾은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5.18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인 전두환은 죄인이고 학살자라면서 전두환 일가로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이어 역시 자신도 죄인이라면서 사과할 기회를 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이렇게 와서 뵈니까 더 제가 뚜렷이 보이고. 전 씨는 5.18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큰절도 올렸습니다. 이 사과가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 계속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는 망울동에 와서 이 연인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두환이 손자인데 이렇게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라고 말도 하고 언제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어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전 씨는 참배하고 헌화한 데 이어 입고 온 코트를 벗어 희생자의 묘비를 닦기도 했습니다. 5월 마지막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는 가족을 잃은 5월 어머니들을 만나 거듭 큰절을 올렸고,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전 씨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람도 남겼습니다. 이 5.18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원 씨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가해자들이 양심 선언을 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네, 지금 관련 뉴스 오디오 들었는데요. 뭐 긴 말 할 거 없이 전우원 씨의 이런 모습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전성원 편집장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제 이름이 전성원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를 80년대에 다녔어요. 다니면서 그 전시라는 이유로 그 주변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고, 또 제 단짝 친구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가 노 씨였거든요. 좀 걸어가면 전노일당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이번 뉴스 보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나면서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누구누구의 손자거나 자식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뭐 풍족하게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때에 그것이 그 풍족함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굉장히 큰 어떤 정신적 혼란 이런 게 왔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성장을 하고 주변으로부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이렇게 해서 자랐다면. 근데 막상 가족이란 게 나의 정체성의 일부잖아요. 그거를 또 전면 부정하고 내가 비판을 하면서 정말 어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그거를 가족을 대표해서 사과한다.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감정이입이 되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손희정 평론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이 착잡하고 복잡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든지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등장했을 때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러는 걸까 좀 겁이 났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까지 가서 보이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좀 보면서는 사과를 받는 분들한테 이입이 되기도 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한테 이입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광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크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제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라는 죄책감 같은 게 굉장히 컸었는데 그 사람 마음도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심지어 나의 할아버지가 일 때는 되게 충격도 크고 정말 죄송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 의심은 좀 덮어주면서 했었던 생각은 한 사람이 이 정도의 용기를 어쨌거나 냈으니까 그럼 이제 이 나머지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걸 받아 안아서 잘 역사적인 의미를 만들어갈 것인가인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 전우원 씨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사실은 제3자인 저희들이 관찰자 시점에서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사과를 받는 쪽에서 그 진정성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광주의 피해자분들은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전우원 씨를 좀 따뜻하게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피해자분들은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우원 씨의 삶의 내용을 사실 모르고 어떤 회심의 순간이 있었을지도 그냥 관찰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저도 TV 화면에 노출된 것만 봐가지고는 저러다가 잘못되면 또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계셨던 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봤는데 한편으로는 그걸 이렇게 이제 용서하고 너 여기 잘 왔다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다독여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또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전시 일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뭐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씨 자신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그 일가도 그와 같은 어떤 뭐 풍요와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던 그러니까 광주 5.18 유가족분들이나 그 동지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누구 하나라도 나서서 좀 진실을 말하고 진심으로 사죄해 주기를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바라왔고 그래야만 당신들도 어떤 마음의 그 한을 덜어내고 당신들의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리셨을 거예요. 근데 비록 그 당사자도 아니고 뭐 그 자식도 아니지만 그 손자가 와서 친손자가 와서 그렇게 엎드려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TV로만 보는 그러니까 매개된 이미지만 보는 우리와 다르게 어쨌든 광주분들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 싶긴 한데 저한테 정말로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전우원 씨가 코트를 벗어가지고 민주묘역에 참배를 할 때 묘비를 닦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뒤에서 이제 수건으로 닦으라고 하는데 코트로 닦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한 방송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가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걸로 예를 표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세세한 어떤 마음 씀씀이 같은 것들이 또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무슨 마음일까 싶었던 건 5월 어머니회 어머님들을 이제 전우원 씨가 뵈러 갔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잘 왔다.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찾아와라. 밥을 해줄게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음이 그러니까 43년을 기다려 오신 거죠. 누구든 와서 이걸 제대로 사과해 주기를 바라고 이 사과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시면서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리고 젊은 네가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냐라고 그 가해자의 가족까지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광주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우원 씨의 어떤 사과를 평가하는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가족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면서 광주를 사과했다라는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하게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사실 우리가 이 역사적 사과의 문제를 방송에서 다룬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마 방송 초창기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사망이 있고 나서 이걸 국가장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저희가 방송에서 한 차례 다뤘는데 그때 이제 그 아들인 노재현 변호사의 사과도 당시로서는 뭐 높이 평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한 수준에 비하면. 그런데 지금 그때는 사실 그 아버지의 국가장이 또 걸려 있는 사안이었고 지금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어떤 뭐 이슈가 크게 되었던 상황은 아니었던데 돌출한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의 진정성이라는 게 이런 게 좀 표현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제 뭐 개인주의가 많이 이제 올라왔니 뭐 어쩌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족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가족은 역시 조금 건드리기가 어려운 성역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이렇게 단죄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 한 젊은이가 그랬다는 부분에서는 그 진정성을 역시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 흥미로웠었던 게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하루 동안 일정을 소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정 구비구비에 이때까지 있었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어떤 비평해 볼 수 있는 태도들을 좀 보인 거죠. 이제 그래서 예컨대 민주무역에 가서 민주회문 방명록 글 쓴 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뭐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근데 이 코멘트 안에서도 자기 할머니인 이순자 씨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던 그 언급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코멘트가 들어있다는 점 하고 제가 좀 흥미로웠었던 행보는 전일 빌딩에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전일 빌딩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기 사격의 흔적이 남아있는 빌딩이고 사실 신군부에서 우리는 그냥 북한이 도발한 폭동에 아니면 혹은 시민들의 폭동에 말하자면 방어를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 논리를 무너뜨리는 게 헬기 사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끝까지 이제 헬기 사격 없었다라고 부정을 했었는데 전두환 씨가 죽을 때까지. 근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증거가 남아있는 빌딩에 가서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부정했다라고 코멘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목소리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전성환 편집장께서 이제 노재현 씨의 경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우원 씨 이전에 노태우의 아들 노재현 씨가 있었죠. 먼저 광주를 방문을 했었고 사실은 초기에는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나중에 가서 사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두 사람이 좀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노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부친의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에 병원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어떤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취지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과를 대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부친 행적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는 않았죠. 그 차이는 아주 큰 차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태우 씨 회고록에 이제 역사 왜곡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5.18 재단에서 수정을 요청을 했지만 끝까지 지금 수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역사를 바로잡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좀 본질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전우원 씨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할아버지 대신 사과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신 사과라는 게 성립될 수 있는 겁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대신 사과라는 게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용서는 누가 할 수 있고 그 사과는 과연 누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엄밀하게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게 사과는 가해자가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전우원 씨는 가해자냐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도 너무 고민이 깊었는데 전우원 씨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돈으로 공부하고 자랐고 그게 잘못인지 몰랐다. 그래서 잘못인지 몰랐던 것이 잘못이고 잘못인 걸 알지만 부정했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사과할 수는 있을 텐데 할아버지 잘못을 혹은 역사적 잘못을 대신 사과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고요. 이게 다만 이제 철학적인 문제라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사과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누구라도 다 사과할 수 있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국의 철학자 고연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하흥망에는 필부유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가 잘 되고 망하는 거에는 한 사람의 개인,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람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홀로코스트 사태,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사건을 두고 이제 골드하겐 태제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홀로코스트는 자기들은 잘 몰랐고 그러니까 다만 나치당과 그들이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에 우린 몰랐다가 주된 이제 이야기였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학자인 골드하겐, 다니엘 요나 골드하겐이 그걸 조목조목 그 당시에 독일 일반 병사나 시민들이 주고받은 편지 내용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보면 그들도 알고 있었고 그들도 이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 내에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빚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적 사건에 대한 용서가 가능하냐? 이건 어느 부분에서는 사과는 인간의 일인데 용서는 신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이 사건들, 그러니까 사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역사를 청산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정리하는 작업이거든요. 하나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의미가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과 자체는 오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과 역사적 정치적 측면을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자기 가족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괴로워하고 더 나아가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면모일 수 있으나 어떤 그 가족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다른 가족의 구성원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잘못이 본질적으로 사과가 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스탈린의 딸이 자기 아버지를 독재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딸이 그 얘기를 했으므로 스탈린은 결국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거냐. 누구도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리고 만약에 얘기가 그렇게 가버리면 연좌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연좌제를 금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그 행위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져야지 다른 가족이 그 행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라도 짓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연좌제 금지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역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대리 사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립이 되는가도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하면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혹은 가해자와 관계된 사람이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건이 베트남 양민 학살이더라고요. 한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 민간인 학살. 그랬을 때 이걸 내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미안해하고 사과한다는 게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그분들이 싸움한 어떤 토양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수혜를 입은 국민으로서 미안하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건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 차원의 일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전우원 씨의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사과는 어떤 특별한 책임을 지는 게 못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사과가 계기가 되어서 실제로 그곳에서 광주에서 잘못을 한 사람들이 이미 전두환 씨는 죽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계기를 찾고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게 사과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질문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대리 사과 말고 대표 사과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전두환 씨 일족을 대표해서 사과하는 것도 성립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특히나 전우원 씨를 제외한 다른 전두환 씨 가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런 점에서 대표 사고라는 것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놓고 본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양심의 목소리, 내면의 울림에 따른 개인적 어떤 의견의 표명 이것이 어떤 정확한 규정 아니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그 연자제, 가족의 연대 책임을 묻는 연자제가 이제 금지된 게 1980년의 일이에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호적에 빨간 줄 갔다. 아니 이런 옛날에 얘기가. 조선이 삼족을 멸한다는 게 다 그래서 그거는 뭐 더 오래전 이야기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골드하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사람의 결국의 결론 뭐였냐면 우리가 어떤 개인의 양심의 경우에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서 있더라도 자기 홀로 그걸 결정하고 책임지고 판단해서 처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우원 씨 개인의 어떤 사과는 그것에게 이제 그 당사자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 영화 감상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영화 한 편을 좀 감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손희정 평론가께서 골라오신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네, 프란 크렌즈 감독의 미국 작품 메스라는 영화인데요. 메스. 네, 제 기억으로는 토닥토닥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미국의 독립 영화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작품이 아니라 독립 영화인 거고요. 영화 보면서 제작비가 참 얼마 안 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역시 네. 임팩트하게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예. 썬댄스 영화제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고 43개의 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상당히 묵직한 영화인데요. 네, 저도 작년에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었는데 가해자의 유가족과 피해자의 유가족이 만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아픔 그리고 아마도 공유하지 못하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런 영화이고요. 어떤 극단적인 폭력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좀 만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자, 짧게나마 영화 스토리 감상해 보시죠. What the hell are we doing here? Are you gonna be all right? I don't know. 교회 안의 한 공간. 가운데 탁자가 놓여 있고 두 쌍의 부부가 둘러앉습니다. 6년 전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이들은 그때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입니다. 하지만 린다와 리처드는 가해자의 부모이고 게일과 제이는 피해자의 부모입니다. Any change I might have made could have resulted in a different outcome. I regret everything. 영화는 대부분 이 네 사람의 대화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We believed we were good parents. Other parents, I wasn't so different. How did I do things so differently? I raised a murderer. 처음에는 서먹하게 눈치를 보던 이들의 대화는 슬픔과 분노, 후회와 죄책감으로 격렬해집니다. Do not know. I know. 영화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게일과 제이의 고통에도 주목하지만 가해자인 아들을 둔 린다와 리처드가 짊어져야 했던 고통에도 시선을 보냅니다. 긴 대화 속에서 가해자의 부모들은 때로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때로는 자기 방어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영화는 그 과정을 화려한 화면 전환이나 효과음 없이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2018년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을 모티브로 사과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한 오늘의 영화 메스였습니다. 네, 두 분의 감상평이 좀 궁금한데요. 전성원 편집장님 어떠셨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송하는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영화였다. 그런 생각이 무슨 들어요. 뜻입니까? 소개를 해서 이런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다니 안 그랬으면 아마 못 찾아봤을 것 같은데
영화 보면서 정말 지루했어요. 전반부는. 그러니까 영화가 뭐 액션도 없고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이게 출연자들은 110분짜리 대화. 영화인데요. 그죠. 80분의 대화를 거의 실시간으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고비, 이 지루함, 초반부의 지루함을 견디시면 아마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뒷부분에서 거대한 파도 같은 어떤 감동이랄까 깨달음이랄까 이런 것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럼 좀 이따 미뤄두고. 네. 우리 손희정 평론가께서는 특별히 이 영화를 고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고를 때는 가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이 만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이비께서도 계속 질문하셨던 것처럼 당사자들이 아닌 그 유가족들이 어떤 화해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하면서 이 작품을 골라봤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는 저한테 와닿았던 건 이게 이제 영화 맨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그러니까 가해자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사실 날 때부터 나쁜 애가 아니었고 이렇게 변해간다는 걸 내가 잘 몰랐고 이렇게 막 부정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사실은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알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두려웠다라는 걸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는 전두환 씨 가족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잘못이 없고 그건 폭도였고 라고 믿는다고 하거든요. 집안에서. 근데 계속 의심하는 거죠. 정말 모를까? 사실은 알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 전성현 편집장은 막판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파도였는데요? 시종일관 사실은 이 영화에 이제 보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서 10명의 학생을 죽이고 결국에 도서관에서 자살한 가해자의 부모와 그렇게 해서 죽은 에번의 부모 두 사람이 그러니까 네 사람이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치유받고 싶어서 이렇게 만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영화의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서로 추궁하고 서로 뭔가는 고백해 자백해라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서도 한국적이지 않게 계속 감사합니다 예의 갖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한번 이제 암전되는 장면이 있어요. 암전되고 나서 이 교회 밖에 걸려 있는 철조망에 이제 오렌지색 리본을 비춘 뒤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헤이든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학교에서 열렸던 희생자 추도식 행사에 내가 갔었다. 거기에서 세상은 10명을 애도했지만 우리는 11명을 애도했어요. 추모비와 추도사에서 10명의 이름만 언급돼도 난 다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가해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내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에서. 그 부분들이 있었고 그 뒷부분에 가서 이 어머니가 고백하는 그 대목이 저렇게 해서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이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3분의 2쯤 지났을 때 피해자의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들을 용서하면 내 아들을 영영 잃어버릴까 봐 겁났다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아직도 길에서 울부짖고 있는 참사 유족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떠올랐는데 왜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길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분들이 아주 마음 깊숙한 내 있는 어떤 그 고민들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었던 게 아이들을 놓지 못하는 것은 내 아이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게 모든 게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순간에 더 이상 아들하고 만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고리마저 영영 끊긴다는 다시 말해 영영 이제 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엄마의 대사가 이걸 지금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겹다. 아직도 그 타령이냐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가볍게 보고 표면만 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그거다. 오늘 주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생각을 하는 게 있었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일단 두 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피해자가 누구냐는 저는 그 죽은 아들의 엄마 아빠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만이 피해자가 아닌 거죠. 그 피해자 가족도 피해인 거죠. 피해자인 것은 명백한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총기 난사를 벌였던 그 아이의 부모는 가해자이냐 피해자이냐 아니면 제3자냐.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부분은? 이런 책이 있어요.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 일본의 이제 그 비영리 단체인데 월드 오픈 하트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아베 교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월드 오픈 하트라는 단체가 되게 특이해요. 뭐냐면 가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모임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피해자 지원하는 모임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가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이 있다. 조금 뜻밖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된 아들, 강간죄로 체포된 남편, 사기죄를 저지른 아빠. 이런 사람 범죄자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 있고 누군가의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또는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범죄자의 자식이고 범죄자의 가족이니까 충분히 조리돌림 당해도 돼라고 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과 범죄자, 죄를 지은 사람과 당신은 또 별개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속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은 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부모로서 적어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죽는 것은 그 다음에 죽어도 된다. 이게 가해자의 이제 그 아버지가 상담을 하면서 남긴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모든 걸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영화에서 나오는 가해자의 두 부모는 또 하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다만 피해의 유형이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그것이 피해의 유형이 다를 뿐이지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범죄자를 둔 부모는 죄인이다 이런 거 아까 이제 그 연좌제라는 거 법률적 측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연좌제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의식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아직도 연좌제적 사고로 규정에 들어가고 구석으로 몰고 범죄자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가해자 부모는 그러면 아들을 대신해서 사과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영화에서 저는 주목해서 봤던 게 대사 중에 제가 아들을 대신해서 두 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직접적인 사과 표명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러면 왜 없는지를 한번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영화에서. 저는 그 점을 봤거든요. 왜 이 마지막에 그 가해자의 엄마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도 미안해요, 사과해요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일까? 사실 여기에 중요한 어떤 문제가 깔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이제 6년 전에 이런 식의 다중살인이 있었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두 부모가 만난다는 이제 설정인데요.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자마자 우리가 사과했다라는 말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혹은 피해자 유가족한테 가닿을 때까지 사실 6년이라는 그렇죠.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고 그 6년은 피해자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가족들이 자기 아들이 저지른 일을 하나하나 초단위로 다시 곱씹고 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안에서는 그 가해자의 부모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의 어떤 공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거죠. 만약에 왜 뻔뻔하게 막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라는 식으로 나왔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안 받아들여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이제 대신 사과한다는 게 가능하냐는 얘기를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 사과라고 하는 것은 반성의 결과로서 나오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반성 내지 성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행위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성이라고 하는 뜻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됐던 그때의 생각을 지금 반추해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게 반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복귀하는 게 반성이 아니라 행위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당시의 생각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반성의 뭔가 요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신 사과나 대리 사과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게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왜 사과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라고 보면 잘 보면 그 가해자 부모의 화법은 이래요. 이때 아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내지 그때 아들의 행위를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왜 그럼 그때 아이의 이런 것을 막지를 못했느냐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아이의 그러니까 행위를 막지 못한 부모로서의 어떤 행위에 대한 반성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영화 속에서. 하지만 아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이 부모가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사과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라는 대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 감독의 의도 속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신 사과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간단한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전우원 씨의 경우를 그분의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평가절하고 이러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전두환 씨의 사과는 오로지 전두환 씨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은 그냥 사과 없이 죽었기 때문에 영영 그거는 불가능해져 버린 것인 뿐인 거죠. 그렇게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좀 막막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또 한국 사회는 이 역사를 그럼 그게 더 많은 책임이 우리에게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우환 씨의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답답함이었어요. 전두환 씨의 어떤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은 영영 물 건너 가버리는 건데 불가능해졌는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손자 이걸로 그럼 대신될 수 있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이어져 온 우리가 법적으로는 비록 연좌제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가해자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우원 씨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냐. 물론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이야 당연히. 네, 그건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변하진 않죠. 그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내일이 조금은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있다고요? 예. 어떤 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을 또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아까 이태원 참사 사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환기하게도 되고 사실은 최근에 우리 대통령이 또 일본 가셔서 하셨던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저지른 그리고 국가의 어떤 명을 받아서 나간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사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의미를 만들어내가는 것은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 사과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손자가 대신 사과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과 맞닥뜨렸을 때 제가 떠올렸었던 건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어떤 차원에서 그럼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역사적인 책임 같은 것들을 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사과에 그러니까 그 세트를 이루는 게 용서잖아요. 그럼 용서는 누가 하는 거고 용서는 어디서 완결되는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그 강제동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위 변제하는 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해자도 계시잖아요. 유족분들이. 그다음 또 그 유족분들의 어떤 그 의사는 존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퉁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3명의 생존 피해자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과라고 하는 행위도 완료되지 않았고 용서라는 행위도 완료가 되지 않은 거죠.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기 난사의 피해자가 10명이잖아요. 근데 10명인데 딱 한 명의 가족은 용서를 했는데 그럼 나머지 9명은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과 이거 완결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상대가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한다는 뜻은 상대가 호응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상대가 여러 명일 때는 끝까지 남아있는 한 명까지도 포함이 되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영화를 고르면서 고민했었던 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사과받는 상황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역사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일들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영화를 같이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 남아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위안부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 계속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 마치 이분들이 세상을 다 떠나시고 나면 한국이 더 이상 사과를 못 받을 것처럼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살아있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끝까지 사과받아서 역사적으로 청산해야 될 과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받아 안는다면 이건 당사자를 넘어서는 문제가 아닐까, 역사적 사과라고 하는 건 이런 생각 들거든요. 좀 그런 부분 구분을 해봐야 될 부분도 당연히 있고 또 JB가 지적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명의 그러니까 부모가 어쨌든 그분들이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지거나 용서가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도 방송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용서가 왜 어렵냐? 일단 한번 일어난 사건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불가역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어떤 피해는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이런 걸로 보상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체적 손상을 입었거나 목숨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이미 흘러가 버린 그 시간을 회복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피해 당사자가 모두가 사라진 뒤에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기리는 까닭은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에 대한 문제, 이 어떤 인류 보편의 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역사적으로 뒤집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대신 사과가 성립될 수 있는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 대신 용서가 성립될 수 있느냐를 지금 저는 물어보는 건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이제 그 봤던 건데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나치에 의해서 이제 그 강제 수용소로 끌려간 그랬다가 이제 결국 기적적으로 생존했던 분의 증언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부른 곳에 갔더니 그 부상을 입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나치 장교가 온몸에 칭칭 붕대를 감고 누워 있는데 부르면서 나치 장교가 자신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이 과정에서 저질렀던 어떤 죄악이 너무나 괴로웠고 근데 죽기 직전에 용서를 받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용서를 해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용서해 줄 자격이 나는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이 책 내용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물론 피해자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토론을 해서 용서해 주자라고 만약에 의결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자 한 사람으로서 나는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말은 성립될 수 있지만 내가 대리해서 대표해서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 그게. 역으로 이런 질문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신 사과, 그러니까 대신 용서의 문제에서 그러면 이런 사과와 용서는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적인 측면과 역사적 정치적 측면을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우원 씨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얘기가 괴로웠고 했다면 자기가 그것들을 털어내는 데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갖고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 광주의 피해자들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가해자의 원흉인 전두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 역사적 장치를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게. 근데 저는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게 이렇게 국민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고민하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우리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한 단계만 넘어가면 정치인들 사이에서 담론의 수준이 땅으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런 점에서 12구 참사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의 발언이 한 번이라도 나왔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심지어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제 말이 사과 안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과의 발언을 하면 그 순간에 나는 덤탱이 신다. 그죠? 그 덤탱이 쓰라고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책임지라고 있는 법적 책임도 그러니까. 져야 되지만 도덕적 책임도 지라고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건데. 사과할 태세가 전혀 아닌 아주 단적인 네. 증거죠. 그런 점에서 왜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이제 사과에 인색한가라고 하는 걸 놓고 본다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사과할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 말고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너무 겁쟁이들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답답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두 분 좀 그 마무리 발언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전성 편집장님. 흔히 용서를 빈다, 용서를 받는다,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과의 전제 조건 이 말 속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실천이죠. 동사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진심으로 빌고 용서를 받고 그 뒤에 스스로를 구해야죠. 저는 어쨌든 이 사과가 계기가 돼서 역사를 둘러싼 담론들이 더 풍부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사과는 사실 그 담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추징금 900억이 아직도 환수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환수할 수 없다고 해요. 안 된대요. 그래서 법을 고쳐야 되고 정치인들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뭐 토요일인데 상당히 너무 묵직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